또 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열쇠를 채운 통 있잖아요. 열쇠를 딱 채운 통. 거기에 이제 음식을 넣어 보내주면은 그것만 드셨대요. 네, 그 외에는 왜냐면 다른 음식 먹고 더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예, 5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이모군란 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에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에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5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네,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땡큐겠네. 예. 좋아요.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경복궁을 지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본 여기저기 지금 눈 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복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덕수궁 지금 있죠? 네. 덕수궁 그 뒤에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시청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그 정도. 어딘가에 숨어서 갔어요. 어디에 숨어서 갔을까? 사람이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죠. 사람들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 그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정답. 그 가마에 타서 간 거 아닐까요? 정답. 에이, 이거라고요? 네. 가마를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마냐면 바로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아, 정말. 그러니까 궁에는요 여자들이 그 타는 가마가 이제 밤낮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해가지고 고종하고 세자는 새벽녘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임금이.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자, 어쨌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뭐 산림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는데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그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에 대해 열화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건건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맞잖아요. 지금 삼국 간섭 때 요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황후 이렇게 시해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이게 어떤 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Great Game? Great Game. 자,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와.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이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 교수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구상 전 세계에 다 식민지 갖고 있는 영국이 도대체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을 이유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가 미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요동반도를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부동항을 얻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의 파트너입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요 관련 그림 제가 한번 삭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뒤에서 야 이렇게 들어가.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이란 말이 저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청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이요.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청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900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 네,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에서 1895년 지고 나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고 서구 열강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청나라는 니들 돈 없지?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일본한테 갚아라. 차관을 주는 대신에 뭘 얻어요? 이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민중들이 청왕조를 도와서라도 서양 오랑캐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899년에 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의화단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8개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북경에는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병사를. 뭔 짓을 했느냐? 만주와 여순을 잇는 이 일대의 철도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만주를 군사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때. 그리고 병력을 철수를 안 시켜요.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돼요. 그게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가 그냥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공되기 전에 아, 빨리 잽싸게.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목표를 걸고 일본은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당시 만평을 한번 통해 가지고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을 보세요. 불어로 써 있어요. 거해. 네, 지금 일본과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저 위쪽에 만주를 러시아가 지금 밟고 있는 모습.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그 러시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거인분이 위에다가 여기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유럽 챔피언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 유럽 챔피언 벨트에 지금. 네. 그죠? 아하.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이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챔피언, 유럽 챔피언 있는데 저 뒤에 지금 관전하는 나라들 보세요. 저 메뉴에 천막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아, 청나라. 청나라 여기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여기 가야 이제 끝난 거야.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거야. 청일전쟁이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교수님, 네. 뭐 당시 러시아, 일본 뭐 군력 차이든 뭐 이거 뭐 보자도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이 올인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와,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치기. 기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네. 빡 그냥. 그렇지. 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순. 리순 정답. 그렇죠. 리순. 리순 정답. 그렇죠. 여기 리순 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인천. 그렇죠. 이 리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그 한국호하고 바랴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정말 이 청일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 결국 이제 인천에 상륙했고요.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인천 통해 가지고 한양에 들어왔던 그 일본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거? 네, 몇 년도인 거죠? 1904년. 네, 1904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대조돼서 좀 그러니까. 슬프네요. 이게 참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인천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 중 그 사단장의 장교들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군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한일 의정서가 바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저기 상황에 따라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요. 임기라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한 일본군 부대한테 붙여진 이름이 원래 뭐냐 그러면 임시 한국 주차대예요. 이 임시 한국 주차군이 본국에서 일본 군부로부터 받아온 명령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이제 군사상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태세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영구 주둔 태세를 갖추라는 건 뭐예요? 영구 주둔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조에 의해서 용산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던 거. 그게 용산 기지의 역사적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미국 군대에 있는 거기 그 그렇죠, 기지에 그렇죠. 원래 일본 군들이 일본 군들이 이 러일 전쟁 때 한국에 영구 주둔하기 위해서 빼앗은 땅이 바로 용산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네.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이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 식민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일본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기습으로. 러시아 데스가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당황하죠.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물자 수송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빠졌어. 얼음에 빠졌네요. 저 언 위로 선로를 임시 가설로 깔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기관차를 보내봤더니 기관차는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말로 마차로 화차를 저 지금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호수 위에 레일을 깔고 저걸 하나씩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썰매처럼 끌고 가. 썰매로 이렇게 끌고 저런 식으로. 얼마나 러시아가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습을 오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자 일본 해군은 지금 이 루이슨 쪽으로 갔고요. 육군은 지금 인천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북진을 합니다. 이 러시아군의 주력을 압록강 건너로 퇴각을 시키고요. 압록강 인근의 그 구련성과 이 봉황성까지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일본군은 드디어 이 한반도에서 주력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에요. 지금 양측은 모두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수물자 어디서 뽑아오려고 할까요? 조선. 당연하죠. 이 땅에서 군수물자 다 동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나를까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날라요?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고통에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그 동원할 때 이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 페인트 칠이 뭐냐면 페인트 칠이 그들이 나르는 군수 물자의 분류예요, 분류. 빨간색은 탄약통, 파란색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어쨌건 이렇게 전개되었던 러일 전쟁. 과연 이 러일 전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 이제 러일 전쟁의 그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리순항. 네. 기억하시죠? 네. 예. 이 당시 리순은요, 그 러시아의 그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자 태평양 진출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무조건 이 리순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었고, 러시아로서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부동항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곳인데, 일본 해군이 이제 쭉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혹시 기억나요? 청일 전쟁 때 일본이 리순을 함락할 때 걸린 기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디 한번 잘 들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복습 시간입니다. 되게 짧은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여순이 에 점령이 돼요. 와. 그러니까요. 언제 얼마 정도 였습니까? 3일. 하루. 하루, 한 3개월? 3개월, 그냥 그 사이 한 달? 한 달?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이 네 분 중에 정답자가 있습니다. 누구지? 3개월. 하루일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참 의외의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죠? 예, 참 의외야. 예, 정답자는 바로 지원 씨였습니다. 예, 정답자는 바로 지원 씨였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 왜 혼자 복습을 하려고 그러세요? 복습 안 했어요. 그냥 짧다는 생각밖에 안 안 들었어요. 하는 척하면서 혼자 다 공부해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머릿속이 지금 과부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지금 뒤죽박죽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네. 청일 전쟁 때
리순왕을 일본이 함락하는데 걸린 시간 딱 하루였어요. 와. 딱 하루였어요. 엄청 빠르네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요, 러시아가 정말 콘크리트로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안포 걸어놓고 완벽히 요새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서 러시아 해군이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버티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저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순항이 천의 요새항이에요. 그 여순항 자체가 출입구는 그러니까 안으로 많은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좁아서 배가 한 척밖에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일본 배 들어오려고 그러면 포로 때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연합 함대가 그 앞에 포위하고 이제 묶여 있어요. 연합 함대도.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순항 뒤에를 보면은 그게 이제 203고지, 203고지라고 203고지라고 하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요새화를 시켜요. 완벽하게 요새화를 시켜놓고 그 밑에 이제 그 203고지로 올라가야 여순항을 공격을 하는데 그 203까지 올라가는 길을 전부 나무를 깎아버렸어요. 확 보이게. 버티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뭐 일본이 뭐 갖은 수를 써가지고 뭐가 나와야 뭘 싸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해안포들이 쫙 걸려 있으니까 접근하면 그대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따봐줘야 싸워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함락할까? 아,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 정답. 이거 문제 아니구나. 시간이 해결해 준 거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자, 시간은요. 일본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시베리아 철도 이거 완공되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은 지금 러시아 편이에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케이. 그 인천에도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일본군이. 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육지로 이렇게 공략을 했나요? 그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정답. 정답.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군이 지금 이게 뚫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쪽 육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양쪽에 완전 싹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이 여기 리순을 함락할 때, 청일전쟁 함락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돌격 앞으로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포 때리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런 모습.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했던 방식으로 해서 여기 리순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당시 그 일본 그 육군 그 제3군을 이끌고 있었던 그 대장이 누구였냐면 노기마레스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하여튼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 너무 강했나? 그냥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 앞으로. 근데 거기다 노기마레스케가 이끄는 일본군이 총공격을 감행하는데 돌격 앞으로만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기관포 푸고 있고. 그러니까 무려 그 여순공략전에서 희생된 일본군 숫자가 6만 명. 전시사단으로 3개 사단 병력이 거기서 사망을 해요. 와. 이거 완전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노기의 학살이에요. 학살 이거는. 생목숨 6만 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 노기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노기마레스케가 잘못했던 거를 국민들한테 공표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그 과정이 어땠냐면 나중에 자기 아들 둘을 이 러시아 전쟁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어쨌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두 아들까지 지금 희생시키면서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노기 스스로도 이 203 전투나 뭐 이런 어떤 그 리순함락 과정 속에서 이게 자기 어떤 작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일왕이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정말 죽고 싶으면 나 죽은 다음에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로 일왕이 죽고 장례식이 치르는 과정에서 노기는 자기 부인과 함께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당시 이 일본이 러시아와 싸울 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싸웠는지 한번 일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걸고 그렇죠. 싸운 거네요. 노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점 속에서 일본이 바로 나다. 국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이 러일 전쟁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전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전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함락된 거예요? 조금 보충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순항은 대치 상태. 네. 근데 203 고지는 러시아가 하도 요새화 시켜놨으니까 일본 육군의 능력으로는 안 돼. 육군이 갖고 있는 포로 때리면은 닿지도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서 이 노기의 지휘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그 작전권을 가진 이 고다마 겐타로라고 하는 군인이 대만 총독을 하고 있던 육군 대장이 참모장으로 와가지고 상황을 딱 보더니 해안포를 뜯어와요. 해안포는 몇 킬로 날아가거든요. 뜯어다가 203 고지 밑에 설치해놓고 해안포로 203 고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토치카를 다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203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그 위에서 포로 여순항에 있던 극동함대를 때린 극동함대,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때린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 루이스는 결국 일본에 함락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2월에 출발하거든요. 러일 전쟁이 2월에 출발해요. 근데 이 루이순항이 언제 함락되냐면 1905년 1월에 함락됩니다. 1년 뒤에? 거의 1년 후에. 자, 이제 양 병력이 총 동원된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봉천 전투가 되는 건데 여기에요. 일본군 병력이 약 한 25만 명, 러시아 병력이 약 36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정말 혈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격전 속에서 일본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물론 사상자는 수만 명 또 냈지만 육지에서도 일본이 이긴 거죠. 러시아가 지금 뭐 여기서도 밀리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러시아의 위대한 후퇴의 과정일 뿐이다. 최종적 승리는 러시아다. 왜? 우린 그 사례가 있잖아요. 뭐였죠? 나폴레옹. 거기서도 모스크바에서 침략했을 때 도망갔었다가 그렇죠. 겨울이 와서 그렇죠.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 추위로, 이 따라와. 추운 대로. 왜냐면 이런 거야? 보급선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누가 좀 불리한 거예요? 일본이 불리한 거예요. 끊임없이 러시아의 어떤 그 전술들 다 끊임없이 늪으로 끌어들이겠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뭐 그런 전술을 뭐 해보기도 전에 이게 지금 이게 더 이상 싸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러시아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 상황을 볼게요. 지금 이 러시아하고 일본은요, 루이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땅인 그 제물포, 평안도, 함경도 일대 압록강 그리고 서해 동해 이르기까지 숱한 전투를 벌였고요. 자, 이제 동아시아 이 동북아 싸움에서 최강자가 누구인지 서서히 입증을 하는 그런 단계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왜 이곳이 럴 전쟁 했던 부분하고 너무 먼데 너무 멀죠. 이게 왜 여기가 승패 그 기준이 돼? 그러니까. 영국 쪽인데. 그러니까 참 이 럴 전쟁은 스케일이 커요. 이게 아니 지금 럴 전쟁 지금 저기 뭐냐 뭐 리스 뭐 이쪽에다 벌어지고 있는데 설마 일본이 여기까지 밀고 간 거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대박이겠다. 무서워지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제정 러시아의 수도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있는 수도.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럴 전쟁에 전쟁을 전부 지휘하고 수행하는 전쟁 지휘부가 있던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지금 심장부잖아요. 네. 그 심장이 이제 무슨 이상 증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 일요일? 피해 일요일 1905년입니다. 정말 저 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피해 일요일이 뭐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 보면 진짜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거 모르겠대.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럴 전쟁은요. 이 판이 커요. 판이 커서 정말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귀 쫑긋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뭘 감당해야 될까요? 세금. 세금. 이 전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이 러시아 이 사람들도 정말 파탄에 이를 지경이었죠. 게다가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이 러시아는요, 이 농민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이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최대 금속 기계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시킵니다. 부당해고시키니까 공장 전체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과도한 토지 상한금과 물가 폭등,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여전히 그때 이 마지막 황제 짜르는요 구세주야. 아직까지는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짜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갖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황제의 궁전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뭐 막연한 어떤 그 희망을 갖고 황제에게 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순박하죠. 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황제 입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야. 군인들이 쫙 포진돼 있는 상황. 그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사요? 예. 실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자 보세요. 지금 이쪽에 지금 저 총을 지금 겨누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지금? 군인들이겠죠? 쭉 있고 저 뒤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총성이 들렸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쏴버렸다고요? 지금 네. 지금 이런 어떤 대치된 상황 속에서 이 무장한 군인들이 행렬을 막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그 순간 일제히 사격이 시작됐고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국민한테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게 눈이 많이 왔대요. 네, 눈이 많이 와서 그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게 되면 정말 그 핏빛이 얼마나 선명했을까. 이게 바로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러시아 전역에
마지막 믿었던 짜르가 우리한테 총을 쐈어. 와. 이제는 혁명이죠. 이 혁명의 불길이 아주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다음 날에도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요. 노동자와 군대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요. 이어서 모스크바에서도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전쟁 중에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런데 그 심장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파업 참가자가요. 무려 40여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월스톱이네요. 어마어마하다. 4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40만 명. 이게 지금 자 황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 뭐 아주 먼 데서는 지금 전쟁하고 있대.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혁명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뭘? 저 그냥 은퇴. 누가 다른 사람이 한번 해결해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바이. 저는 감당 못 할 것 네. 같아요. 지원 씨는요? 중재를 시켜야죠. 그렇죠. 지금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저쪽 러일 전쟁 이거 아니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거세게 지금 불타오르니까 그래서 전쟁보다는 지금 이 혁명 운동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근데 밀고 들어온 그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자꾸 밀리잖아요. 밀리니까 이제 러시아도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또 최후의 수단을 한번 좀 동원해야 되겠다. 러시아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자존심. 러시아 해군의 상징 발틱 네. 함대. 발틱 함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영국 해군과 맞서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러시아의 자랑 발틱 함대를 러일 전쟁에 투입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발틱 함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발트입니다. 자 지금 저 싸움은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죠? 자 여기 와야 돼요. 네. 너무 멀 것 같은데. 자 지금 저 어떻게 와요? 이거 자. 기차 타고. 배로 오는 거예요. 발틱 함대니까 이게 해군입니다. 네. 네, 해군이 지금 이렇게는 못 오겠죠 지금. 네. 그죠? 아직 시베리아 철도도 지금 완성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지원 씨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고 지금 자 발틱 함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요? 네. 자 빨리 지금 전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자 루트를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 자 여기 출발선 도착점 가보시죠. 와 어렵다. 화이팅. 일로 가야죠. 에? 오. 지구는 둥그니까 일로 가야죠. 추운 곳으로. 저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단하셔. 아니 그때 여기 얼어 있잖아. 얼어 있는데 어떻게 가요? 배가. 아니, 얼음을 뚫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다 지금 표시하지만 하나 안 된 게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스웨즈. 그렇죠. 자, 아 그게 우리 저 혜선 씨 잠깐 나와보세요. 거기 길이 있어.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가보세요. 여기서? 따라가 보세요. 네.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럼요. 바닷길이니까. 네. 이렇게 가서 그렇지. 스웨즈 그렇지, 운河를 그렇지. 지나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 요게 포인트. 포인트였죠. 네. 잘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생각이 변함없어요. 저쪽이 빠를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야, 사실은 발틱 함대를 출발을 시켜가지고 빠르게 올 수 있는 가장 최단 루트는 이 루트예요. 그죠? 그런데 발틱 함대가 네. 이 당연한 상식의 루트를 택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그러면요? 아니에요? 재밌지?
진짜 궁금한데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재밌는 부분만 쏙 빼놓고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걸 왜 배운 적이 없지?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문제 한번 보시죠. 러일 전쟁을 위해 발트에 출항한 발트 함대의 항로는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 다급한 전쟁 중 이 발트 함대가 최단 거리가 아닌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면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스에즈 운하를 안 거쳤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좀 이따 말할게요. 좋아요, 줄리안. 어, 좋아요. 자, 전박 씨, 굉장히 지금 그냥 장고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왜 아니 그랬을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정답. 이게. 네.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 나는 일부러 힘든 곳을 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럼 위로 가야죠. 그럼 위로 가야죠. 얼음을 뚫어야 아니, 틀렸습니다. 아니 뭐 자기가 무슨 마젤란이야? 무슨 세계 일주하듯이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사실 저것도 중요한 게 저 밑에가 이베리아 반도 밑에가 지브롤터 해협인데 저기가 그 영국군 해군 기지가 있어요. 스페인에 영국 식민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흑해로 내려오니까 크림 반도에서 대서양으로 내려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저기 또 막혀 있어요 사실은. 교수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 그러니까. 네. 자, 그 정도 힌트 됐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자, 막혀서 못 갔네. 아니 막힌 건 아니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자, 줄리안 씨가 이제 아신다고 했으니까, 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우리가 게임, The Great Game이라고 했잖아요. Yes. 근데 중간에 우리가 지금 영국 까먹었는데 네. 거기가 이집트하고 또 아마도 영국이 거기서 완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너네가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지? 그렇죠. 한 바퀴 돌아. 그렇죠. 이랬겠죠. 그렇죠. 맞죠? 정답입니다. 네. 야우! 예. 처음 맞춘 것 같아요. 야, 역시 판을 키우니까 우리 줄리안 씨가 살아나네. 그러네.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동북아의 전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제가 이 판이 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제 이 발틱 함대가 지금 일본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아까 사파 보셨잖아요. 일본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국. 영국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뻔하잖아요. 지금 영국의 식민지가 막 여기저기 있는데 과연 영국이 통과시켜줄까? 안 하겠죠. 결국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 돌아가서 희망봉 돌아가지고 전쟁 끝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전쟁 기다리고. 끝나. 아니 게다가 당시 배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연료 뭘 것 같아요? 기름이죠. 아니에요. 숯? 석탄?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 아 석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도 공급받으려면 항구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국의 식민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발틱 함대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한 바퀴를 돌면서도 잃어버린 배 한 척 없어요. 에? 전원 다 와요. 전원이? 네, 전원 다 와요.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발틱 함대가 역시 대단한 해군인 거는 사실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데서 아마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 1905년 5월 이 발틱 함대는요 드디어 영국의 방해를 뚫고 약 200여일 동안 3만 킬로에 달하는 정말 장거리 원전 끝에 드디어 애썼다 진짜 애썼다. 야, 이거 드디어. 거의 지구 반 바퀴 돌았네 진짜. 그러니까요. 드디어 바로 여기 어딘가요? 제주도? 대한해협. 대한해협. 예. 부산, 여기에 이제 전라도 드디어 쪽인가? 도착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러시아의 목표는 뭐였냐면 여기서 일본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일본과 싸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여기는 지금 가야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지. 가서 다 전열을 정비하고 세팅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싸우러 가야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본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길목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쓰시마 대마도 아시죠? 예, 그 앞바다에서 정말 그 대회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순신 아닌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설마. 아니 그 줄리안이. 아니 다들 말하길래. 자,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자, 이순신 장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해전 뭐가 있나요? 명량? 명량도 있고요. 실제 진짜 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을 다 보여줬던 진짜 전투가 있잖아요. 그 해전 그게 뭘까요? 한산도? 그렇죠. 한산 대첩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한산 대첩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바로 이 쓰시마 해전. 우리의 한산 대첩처럼 일본에서는 바로 이 쓰시마 해전을 자신의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했던 일본의 군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도고 헤이하치로. 이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길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이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지금 서로 마주 보면서 오고 있었어요. 자, 오고 있다가 이 도고가 굉장히 독특한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전술이죠. 그 전술을 여기서 갑자기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쭉 오고 있다가 갑자기 턴을 해요. 배들을 옆으로 턴을 시켜요. 옆으로 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진열을 흐트러뜨릴 때 이렇게 턴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약점이에요. 취약점이거든요. 그때 러시아 때려야 돼요. 근데 일본 해군이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아주 빠른 순간에 턴을 통해 가지고 이 일자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들어 버리고 바로 때린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앞쪽에 러시아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 사령부 기함을 마구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러시아 사령부 기함이 바로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지휘부를 상실한 거예요. 러시아. 와 그렇게 빨리? 이 러시아가 이제 무왕장해버린 거예요. 이거 명령 체계가 이제 막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냥 막 일본이 그냥 막 더 붙는 거예요. 그 힘들게 지구를 막 돌고 온 발틱 함대가 여기서 완벽히 괴멸해요. 완벽히 괴멸해요. 진짜 여기서 다 괴멸했고요. 나머지 배들은 막 도망치기 바빴던 이게 그 일본에서 정말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에 한 장면이라고 꼽는 쓰시마 해전인데 교수님 한번 좀 여기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발틱 함대는 오고 있는데 일본 연합함대 본진이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냐? 울산? 제주도? 지금 떠올리세요. 지금 우리 해군 군항제로 유명한 곳 있잖아요. 봄이 되면 벚꽃이 굉장히 많이 쫙 펼쳐지는 벚꽃 구경. 여의도. 벚꽃만 피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다들 그냥 벚꽃 보겠다고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차 통제하고 말이야. 아니 지금 바다 쪽으로 왔잖아요. 여의도까지 못 오고 우리 바다 쪽에 남해안 쪽에 왜 우리나라 남해 그 왜 해군 우리나라 해군 기지 있는 곳 진해. 진해. 네, 해군부대가 진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함대 본진을 거기다 정박을 시키고 점거를 하고 발틱 함대 들어오면 공격해야 되니까 사격 연습을 거기서 했대요. 사격 연습을 하면서 거기 보면 취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바위섬인데 이 섬을 발틱 함대로 상정을 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사격 훈련을 해가지고 그 바위섬이 그게 전체 섬의 2%랍니다. 야 진짜? 2%? 20%도 아니고 2%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격 훈련을 해서 아직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마치 자기 영토인 것처럼 자기 식민지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자, 일본의 지도부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이 패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음흠.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몰라. 가는 거죠.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쌍팀배들 가자. 어. 좋습니다. 존박 씨는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음흠. 직진했을 것 같아요. 직진. 왠지. 무조건 직진. 네. 이길 게 확실해지면 음흠. 이제 얻을 거 없고 음흠. 자기가 유리할 때 끝내야 유리할 때 끝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음흠. 좀 마무리 마무리. 짓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당시 일본군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청일 전쟁하고 비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량 소비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7개월 동안 소비했던 그 무기들 있잖아요. 대포, 포탄이랑 화력량이 화기가 러일 전쟁 때는 개전 일주일 만에 청일 전쟁 7개월분을 오버해요. 와,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2억 엔을 썼다. 근데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는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반 전쟁하는 동안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쓴 전쟁 비용이 무려 약 20억 엔. 약 20억 엔. 10배네요, 10배. 또 그 중에서 보면 13억 엔이라는 돈은 빚냈어요. 영국한테 빚는. 그러니까 13억 엔 중에 영국, 미국한테 절반 한 6억 엔 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기? 전쟁 비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강매를 한 거죠. 채권 사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에서 정말 이게 너무 잘못됐던 게 전쟁을 승리하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빚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빚내서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 너무 컸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전사자만 거의 8만 7천, 약 9만 가까이가 되고 부상자도 한 40만 정도 되니까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일본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급히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미국한테. 중재를 좀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재가 들어갔고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북쪽 해안에 있는 포츠머스 해군 기지에서 1905년 9월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는 진 나라는 이긴 나라한테 뭘 줘야 될까요?
배상금. 당연하죠. 교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돈 못 주는데?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그런 딱 거 좋았어요. 아닐까요? 아주 이 리액션도 좋았어요. 빙이 됐어. 어쩔 건데? 와닿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다 쏟아부었는데 빚만 남아 있는 빚만 거예요. 엄청 지고.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싸우자라고 했으면 저는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 진짜 운이 좋은 거죠. 네, 마무리하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은 강화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네, 러시아는요,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다는 걸 승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도 보호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영국하고 제2차 영인 동맹을 또 체결하죠. 영국은 인도, 일본은 조선. 또 미국하고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 그리고 일본은 조선. 이렇게 하면서 열강들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약했으면 열강들이 저렇게 도장을 땅땅땅 찍어줬을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우리의 어떤 한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러시아까지 꺾고 구미 열강과 버금가는 제국주의 국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이 19개월의 전쟁 중 두 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중국 땅에서 이 러일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자, 일본은요, 러일 전쟁 중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우리나라 영토 일부를 아예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정답.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럴싸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네, 영토 있는 거 가져가면 조금 반박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썸은 그래도 제주도를 제주도를 그냥 우리 땅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가져갔다. 네. 제주도 틀렸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독도? 정답. 오, 야. 아니 참 무심하게 맞추시네요. 아니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작잖아요. 왠지 그냥 흐름상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왠지 여기서 독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신내렸어. 독도 하면 이 러일 전쟁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 보다.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한번 느낌상. 맞춰봤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네. 바로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일본은요, 이 동해에서 움직이는 그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이 시마네현 소속의 도사가 관할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요, 독도를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항상 늘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시마네현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무효지.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독도에다가 망루를 딱 세우고요.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현의 중심지 마스에라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를 완성해 버립니다. 우리 영토를 일제에 빼앗겼던 그 식민지의 시작의 첫 출발이 독도가 강탈되면서 나오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가 이제 강탈됐고 을사늑약을 1905년 체결하는데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외교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리가 자주 외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공사관들이 다 철수해요. 미국 공사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뭐 러시아 다 나가요. 다 나가고 이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도쿄를 거쳐야 돼요. 일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리는 거죠. 야, 이제는 정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도 느끼게 됐던 어떤 그 계기가 이 1905년 을사년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이 아까 가스라테프트 밀약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되게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중에 앨리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종의 초청으로 조선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할 수 있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고 이렇게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였는데 고종은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미국에서 공주가 왔다고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앨리스가 돌아간 2달 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미국 공사관은 제일 먼저 대한제국에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자, 이 을사늑약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을사오적이죠. 자, 을사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누구? 아,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셨었는데. 아, 그거 기억하고 있네. 거기까지구나. 일단 누구예요? 이완용. 이완용. 네, 모든 사람이 딱 여기까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매번 이런 시간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가야 되는 이 현장 속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외부 대신에 그 직인을 훔쳐가지고 조약에 날인을 했고 이로써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결국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제부터는 내정 간섭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면 정말 이 청일 전쟁부터 여기까지 정말 이 조선의 운명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인물. 이토 히로. 그렇죠.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요.
정말 사실 고종에 대해서 뭐 노력한 모습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거 도장 안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헤이그에다가 특사 파견하잖아요. 그게 유명한 그 헤이그 특사.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으로 또 헐버트. 이분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방해해가지고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외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외교적 행위 왜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면서 이 한일 병합의 길로 착착착 순서를 밟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당시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보셨어요. 단순히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세계사적 관점 속에서 보니까 진짜 뭐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스케일이 컸던 그런 전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이 러시아는요. 러일 전쟁 이후에 아까 제가 혁명의 어떤 그 바람 쭉 불어온다 그랬죠. 결국 마지막 자르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국주의 그 대열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 우리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었다. 네,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대한제국호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셨던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이름 없는 많은 암흑이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바로 그들의 희망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끝까지 싸우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것.